저희는 데일리 탑 이슈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이래도 우리 개는 안 물어요? 라는 주제입니다.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개 물림 사고 오래전부터 종종 사실 있어 왔던 사고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런 사고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먼저 2달 전에 있었던 남양주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 남양주 진건읍 야산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한 여성이 산에 아마도 뭐 운동이나 뭐 산책 등을 하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도에서 다 들개로 추정되는 개가 그랬죠. 나타났다 그랬어요. 대략 몸 길이가 1.5m 그리고 무게가 25kg에 달하는 그때 당시에는 이 개가 풍산개의 잡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가지고 뭐랄까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잡종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개들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들개라고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초기에 수사에 어려움이 좀 있었죠. 그 잡종견이 공격을 했는데 이 공격의 강도가 전문가들에 의하면 어느 정도냐면 4단계. 이 4단계 공격은 어느 정도냐? 그냥 죽이려고 묵은 겁니다. 그러니까 강아지가 물 때 단계가 4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친근감이라든지 뭐 서로가 장난을 친다는데 그럴 때 이렇게 살짝 무는 그 정도예요. 뭐 저도 강아지를 키우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맨날 이렇게 강아지랑 놀다가 살짝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장난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공격할 의사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공격이라기보다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살짝 이렇게 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불편하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부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무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뭐 치명적인 상처까지는 안 가요. 그렇죠. 살짝 뭐 긁힌다든가 물린다고 해도 그 물림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그 어떤 실수가 아니라면 뭐 찢어지는 상처나 이런 것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부터가 명백히 문제죠. 공격성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 세 번째 단계의 강아지까지는 개선의 여지가 되게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훈련만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건데 이 개는 4단계예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다시피 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이 컸었던 그런 사고였거든요. 이렇게 강하게 사냥을 하듯이 피해자를 물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병원에서 며칠 안에 이제 숨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견주를 찾기 위한 수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에 분명히 개농장이 하나 있었는데 누가 봐도 그 개농장에서 그 개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강력하게 부인을 했죠. 자기 개도 아니다. 대질까지 했는데도 개가 아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것 같았는데 시민의 제보에 의해서 결국 그 농장에서 키우던 개가 맞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가 급 물살을 탔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누가 봐도 증거도 인멸했고 계속 부인을 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도주의 우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법 개농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일단 법을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적어 보이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그 진실 반응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 공감 능력이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분인데 그런데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마무리 재판으로 가기 위한 기소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남양주 사고 견주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 사건의 견주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이 이제 기각이 됐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구속영장을 이제 판단을 할 때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의 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뭐 도주의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범죄 혐의가 얼마나 이제 소명이 되는지, 뭐 이거 세 가지를 사실 중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일단은 법원
우선의 이유는 그랬습니다. 피의 사실이 소명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통화라든지 뭐 영상 기록을 다 사실 제출을 했다고 네.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 걔가 사실은 뭐 A 씨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게 이제 넘긴 사람의 진술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맞다라는 이제 시민의 제보도 사실 있는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에 대해서 사실은 좀 구속영장을 기각한 부분은 쉽게 인정이 되지는 이해가 되지는 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견해로 이 과실치사라고 하는 이 혐의 자체, 이 혐의 자체가 지금 이렇게 개물림 사고에서 그 좀 적절하지 못한 혐의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있는데, 왜냐면은 이 견주가 풀어놓고 마구 길렀거든요. 그럼 충분히 누군가를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부분이 입증이 되려면은 그 강아지가 이전에도 개물림 사고가 있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이 사고견이 이전에 똑같은 일들을 저지르고 그랬는지가 입증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실치사라고 하는 혐의가 굉장히 이 개물림 사고에는 적절하지 않은 혐의가 아닌가. 그래서 입법적인 보완이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은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지금 한 여성이 정말 무고하게 생명을 잃은 그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이제 과실이다. 그러니까 고의가 없이 그냥 과실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거를 누군가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풀어놓고 키웠다라는 그 고의를 아예 사실 생각을 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평론가님 말씀처럼 조금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것은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는데 유족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유족이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유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갑작스럽. 처음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도,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경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말 치밀한 수사를 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 유기견이든 혹은 사고견이든 이 개들은 주인이 있거나 키우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들개가 됩니다. 처음부터 들개로 태어난 개들도 있겠지만 그런 개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이런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오히려 드물고요. 네. 그리고 그 공간들이 웬만해서는 이렇게 만나지지가 않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군가 키우던 사람이 그 개를 방치했거나 혹은 그 개를 버렸거나 뭐 혹은 또 그런 것들을 관리해야 될 지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들개가 있는데 지자체가 가만히 있으면 그게 지자체입니까? 지자체 그 지자체 역할을 전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그 시민들을 보호해야 될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경찰도 그렇고 그 개를 관리를 해야 될 지자체도 그렇고 지자체의 유관 기관들도 그렇고 그리고 심지어 사법부까지 실제로 이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면서 법을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없었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개탄스러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 유족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견주조차 찾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보면 지금 유족들의 마음은 정말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유족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명백하게 견주와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사실은 유족의 입장이다 보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뭐 조사라든지 굉장히 많은 이제 추적이 있었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좀 밝혀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유족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을 주셨지만 이게 지자체의 책임이 있다, 명백하다라는 뭐 목소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가요? 자, 일단 이 사고견의 정체를 밝히기까지가 시간이 꽤 걸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나중에 밝혀진 걸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 개들에 대해서 주목했던 데는 동물보호단체였습니다. 이 동물보호단체는 아무리 봐도 이 개가 자연적으로 발생한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밝혔지만 사모예드하고 풍산개의 그 잡종인데 사모예드 견종 자체가 우리나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견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그런 종입니다. 그리고 사모예드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부터 들어와서 대개는 그 종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 종이기 때문에 네. 이게 자연 상태에서는 잡종이 쉽게 발생할 수가 없어요. 사모예드 혈통수 다 지급하고 이러고 있는 네. 고급 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는 이런 개가 들개처럼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일으켰다? 들개일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이 동물보호단체가 탐문을 해봤더니 개농장이 하나 있어요. 누구나 다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개농장을 조사를 해봤는데 계속 부인을 해가지고 소정의 소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족들은 이 사고견을 본 사람들 제보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의미 있는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사고견과 함께 그 농장에서 지냈던 강아지를 알아본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농장에 처음 동물보호단체가 갔었을 때 개농장이 아주 참혹하게 강아지들이 방치돼서 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동물보호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개농장을 지자체에 고발하는 것과 지금 그 자리에서 유기견이 분명한 그런 개들을 구조하는 것밖에 못해요. 네. 그래서 총 40마리가 넘는 개들이 방치되는 동물학대가 이루어지는 현장인데도 4마리 개만 구조를 해왔죠. 근데 그 중에 칩이 있는 개 그 한 마리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개가 어디에 있었느냐? 남양주 보호소에 있었던 거예요. 유기견 보호소에. 그럼 유기견 보호소에 그 칩도 있으니까 그 개의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리스트를 찾더니 사고견과 흡사한 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 보호소에. 네. 심지어 입양 완료라고 돼 있었고 입양이 누가 돼 있는지 알고 나와 있었는데 그렇겠죠. 그 개농장의 견주한테 입양됐다는 사실이 리스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들을 사실상 보호소에서는 책임을 뭐 나몰라라 했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은폐했던가 둘 중에 하나의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견주가 특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남양주시도 고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남양주시 보호소, 유기견 보호소도 고발을 했습니다. 심지어 우기라고 하는 그 칩이 달려있는 보더콜리 같은 경우는 칩이 있으면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 되죠. 그렇죠. 주인 찾아주지도 않고 그 견주한테 넘긴 거예요.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렇죠. 그걸 개 보호소가 한다는 게 유기견 보호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이런 측면에서 지금 남양주시의 시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지금 들깨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들깨가 자생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자체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 그 들깨는 얼마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령 들깨가 가장 잘 발생하는 경우가 혼자서 독거노인 같은 경우가 개를 키울 때 독거노인이 돌아가시죠. 그러면 개가 들깨가 되는 그렇죠.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를 일부러 유기하거나 혹은 이제 개농장 같은 데가 방치됐을 때 들깨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거 미리미리 체크하고 불법 개농장 적극적으로 행정해가지고 없애버리고 그러면 들깨를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발생을 아예 안 시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자체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경우였는데요. 남양주시가 제대로 잘 못했기 때문에 사실 남양주 시민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사실은 평론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그 부분 하나에만 조금만 우리가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한다면 이 50대 여성이 안타깝게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습니다. 라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경 사고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요.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일까요? 자, 이 문경 사고 아주 충격적인 사고입니다. 이 네. 사고는 사실 지자체라기보다는 견주의 거의 100% 책임이 있다고 그렇죠. 봐야 돼요. 물론 지자체도 이러한 견주를 방치했다는 측면에서는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지만 그런 그 처지는 사실은 지자체의 강력한 조치나 경고가 있었다고 해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 사고는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는 사냥개 3마리와 또 잡종 믹스견 3마리를 함께 키우고 있는 한 견주가 네. 개들을 풀어놓고
뒤에 한 20m 정도를 그 경운기를 몰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레이하운드라고 하면은 정말 뭐 입마개가 바로 필요한 종이다라고는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이 사냥개입니다. 그렇죠. 사냥개 속 정말 어떤 대상을 사냥할 대상으로 인식한다면 그 공격 정도가 굉장히 무자비하거든요. 이번 경우 이렇게 가다가 60대 엄마와 40대 딸을 보고 공격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공격한 곳에서부터 무려 10여 미터를 이 강아지들이 끌고 갈 정도였어요. 처음에는 딸이 집중 공격을 당했어요. 네. 딸이 집중 공격 당하는 거를 막아 세우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렇겠죠. 막다가 어머니도 공격을 같이 당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상황은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을 경운기에 싣고 이동을 시켰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났다면 신고를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견주의 입장에서 자기 개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들을 뜯어 말리고 그 다음에 경운기에 실어서 어디론가 데려가서 치료를 하려고 했든지 어떤지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제지가 안 된 개들이 실려있던 그 따님으로 추정되는데 그분을 끌어내렸어요. 또 물어서 끌어내리면서 또 떨어지면서 다리도 골절되고 머리에 타박상까지 입은 이런 사고입니다.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이 견주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상황. 문경사고의 세 번째 사고에 가까운 상황인데 과태료로 끝났다는 건데 개 한 마리당 2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물고 끝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법부가 국민을 지키는 그런 자세로 내린 판결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굉장히 좀 사냥개라고 볼 수 있는 그 품종이 이제 개를 포함해서 개 6마리입니다. 어쨌든 대형견에 속하는 이 6마리의 개를 앞에 풀어놓고 그거를 10m, 20m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이제 쫓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상 누구라도 만약에 이제 이 두 분이 사실은 굉장히 중상을 입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지만 어린 아이가 사실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사실 목숨을 잃었을 수도 그럼요. 있는 상황이겠고 이거는 누구나를 공격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다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사실 견주의 책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대응하신 대처 방법만 보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개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이 개를 키우실 만한 그런 기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런 걸 갖추고 계신 분이 맞을까라는 좀 생각까지 들 정도로 참 있을 수 정말 없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론가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과태료 이제 처분을 받았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다치게 한 그냥 찰과상 정도 이렇게 조금 베이고 이런 정도의 다친 게 아니라 지금 중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로 과태료 처분이 정말 정당한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청원도 올라온 상황이라고요. 예. 지금 그러니까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이거는 사실상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중범죄가 아니냐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 개들이 공격을 시작할 때 말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렸다라고 하는 게 내가 말리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게 말렸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법적으로 명백하지 않습니까? 말리는 구체적인 행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 견주의 입장에서 말리는 행위는 과연 어떤 걸까요? 멀리 떨어져서 하지 마! 하면 말리는 행위가 되나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이 견주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되어 있는 개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면 말리는 행위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것 같고 그게 먹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네요. 아니죠. 실제로 이렇게 공격성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개들한테는 목줄 등으로 강력하게 제지를 했는데 목줄이 끊어지면서 갔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게 과실치상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말리는 행동이라고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가족들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사고 다음 날부터
환자 상태를 묻지도 않은 채 문자로 합의와 선처를 종용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구속되는 걸 피하려고 사고를 축소를 하면서 거짓 진술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진술에 대한 책임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건은 살인 미수다. 그러니까 실제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살인이 될 수도 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않은 그런 정도의 혐의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휴, 정말 피해자들의 입장은 정말 100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그렇게 위험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개들을 6마리나 풀고 그렇게 온 동네를 돌아다녔다면 사실은 누군가가 이 개에 물려서 정말 다치거나 사망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점을 과연 몰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무조건 사실은 뭐 우리 강아지, 우리 개 뭐 절대 안 문다 내지는 절대 뭐 훈련이 고도로 돼서 내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절대 그런 위험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방적인 그 견주의 입장인 것이고 그럼요. 이걸 좀 객관적으로 좀 사건을 살펴봐야 되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렇게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거는 또 아니죠. 그럼요. 호주에서도 최근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요. 예, 지금 그 지난 7월 15일 데일리 메일 호주판에서 생후 5주 된 아기가 집에서 기르던 그 자기의 반려견이에요. 그 반려견에 물려 죽은 사고가 있었답니다. 이 그 문제의 이 반려견, 네. 이 문제의 그 반려견은 이 목숨을 잃은 아기 제일런이 태어난 날 이웃집게를 물어주기도 했다고 해요. 공격성이 좀 있는 개네요. 그러니까 이 개가 이제 아메리칸 스태퍼드 테리어 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테리어라고 하는 이름이 뒤에 들어가면 이제 사냥개 본능들이 좀 있는 종들인데요. 해당 가족과 6년여를 함께했던 가족인데 사고가 난 집으로 두어 달 전에 이사를 하고 그리고 애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생후 5주 된 아이가 죽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지금 그 현장에 도착한 경찰 대원들은 차후에 정신과 상담을 요했을 정도로 그 현장 자체는 굉장히 처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의 엄마도 너무나 큰 충격 때문에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그래서 이제 가해견이 안락사를 당했지만 그렇지만 이 충격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이런 사고들이 계속 벌어지기 때문에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특히나 적극적인 입법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좀 우리가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그런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개가 사실은 뭐 물어서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실수, 그러니까 과실이라는 그 측면을 조금 너무 크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견주가 어떤 뭐 고의성을 가지고 이 개를 뭐 키우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그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좀 고의성을 반영을 하는 것도 사실은 좀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이런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119 구급 이송 현황에 따르면 이 개물림 사고가요 무려 매년 2,000여 건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그 상황이고요.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20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해봤는데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국 638만 가구다. 이렇게 되면은 1년 사이에 무려 50여만 가구가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전체 양육 가구 비율을 따져봤더니 전체 가구의 27.7%. 그러니까 10가구 중에서 3가구는 이 반려견들을 갖다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려묘까지 포함을 한 건데요. 네.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이 5월서부터 8월까지의 이 야외 활동량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개물림 사고가 같이 증가한다. 이런 통계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전문가들이 산책 중에
개를 만났을 때는 절대로 뛰거나 뒤돌아서 도망가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뛰거나 그 뒤로 돌아서 도망가게 되면 오히려 개의 공격 본능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지만 네. 솔직히 겁이 덜컥 나는 사람들은 그렇죠. 본능이죠. 그게. 그거를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서 눈을 마주치지 말고 지나가기를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사실 지키기 굉장히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네요. 굉장히 지키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견주들에게 강력한 의무 조항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견주들의 의무 조항은 개를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반드시 목줄 및 가슴줄 또 입마개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되는 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일정한 거리를 필수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견주들 같은 경우는 개물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저도 이런 사고 관련해서 뭐 상담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 상황이기는 한데 최근에 좀 기억이 나는 것이 본인의 이제 개가 다른 사람이 이제 물어서 이걸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는 내용의 이제 상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표현을 하기로는 견주 입장에서는 대형견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아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태어난 지 뭐 2, 3개월밖에 안 돼서 그냥 정말 사람으로 따지면 아기인데 근데 그 물었다고 뭐 얼마나 된다고 이게 상대방이 좀 유난법석을 떤다라는 취지의 이제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이게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제 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그런 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뭐 대형견에게 물린 상황에서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사실 좀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뭐 사건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실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대처 중에 하나가 입마개 착용 이제 의무 법제화되기도 했죠.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예, 현재는 맹견을 종류를 지정을 하고 그 맹견들에게 입마개의 부과를 의무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맹견이 5종류입니다. 예, 반드시 채워야 되는 게. 근데 이 5종류가 보면은 도사견,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또 아메리칸 스탠퍼드셔 테리어, 아까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네. 생후 우주된 아기를 물어주겠다는 그 개가 여기 네. 있는 거죠. 그리고 스태퍼드셔 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류인데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레이하운드 이런 강아지는 없는 거죠. 사냥개란 말이죠. 그런데도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풍산개나 진돗개한테서도 개물림 사고들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일어나는데 여기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로트와일러 이런 개들도요. 정말 제대로 아주 충성스럽게 훈련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전혀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겠죠. 그런데 뭐 도사견이든 뭐 그렇지 않은 이 5종류가 아닌 그런 개들이라도 아무리 작은 뭐 말티즈나 이런 개들도 제대로 훈련받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개를 그렇죠. 물릴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입마개 착용 의무화만 가지고 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최소한 최고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땅 바닥에서 등까지가 한 40cm 정도가 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중형견 이상이 다 들어가게 되는데 네. 중형견 이상이면은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씌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또 동물보호단체에서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문가들과 그리고 또 시민들 특히나 개에 대해서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강력한 청원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높이가 뭐 한 40cm가 넘으면 뭐 의무적으로 입마개를 씌워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뭐 품종만으로는 좀 따질 수가 없다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입장이 좀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은 뭐 이 부분은 법제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뭐 저도 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입마개를 하는 그 불편함과 만약에 이
개가 누군가를 해쳐서 정말 생명을 앗아간다라든지 정말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조금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그 입마개의 좀 불편함은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입마개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입질을 하는 개이기 때문에 입마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입질을 하지 않는 개라면 입마개는 그 개의 어떤 뭐 강력한 구속을 시킴으로써 네. 그 개 자체를 학대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방안을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제는 칩으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칩이 없는 그런 개들의 경우는 그러니까 등록이 된 칩이든 목에 이렇게 거는 인식표든 뭐든 이런 게 없는 개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개들 같은 경우는 그 칩에다가 입질의 여부를 갖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질이 한 번이라도 실제로 관찰이 되거나 해서 그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마개를 갖다 의무화하는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사실은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입질만 없다면 그 굳이 입마개를 하지 않더라도 이제 사고를 갖다가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대개의 경우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벌어질 때요 보면 가장 큰 퍼센테이지가 유기견 그래서 들개화되는 그런 개들한테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두 번째가 개농장. 지금 그 아까도 말했던 그 샤모예드 남양주 같은 경우 이 개농장에서 다른 개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키웠던 개가 이 개였던 거예요. 유기견을 분양받아 갖고 와서. 그렇죠. 그런데 이런 개농장이 관리가 안 되면서 결국은 이 개가 밖으로 돌아다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개농장 자체를 근본적으로 좀 없앤다거나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끔 하면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좀 이 개물림 사고의 유형들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일단 뭐 연구 발주 같은 걸 맡기던가 해서 정확하게 분류해낸 다음에 그것이 벌어지고 있는 원인을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우선 아주 끔찍한 그 개물림 사고를 갖다가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아파트 같은 데에서 키우던 개가 문다라고 했을 때 아주 치명적인 상태로 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뭐 그야말로 그 패티켓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조금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쳐도 지금 이렇게 유기견이라든지 개농장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행정 조치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제 자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부분을 좀 입법화에는 더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유기견이라든지 뭐 아니면 개 농장 같은 경우 뭐 불법인 시설물이 대부분이죠.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원인이다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자체가 목소리를 좀 귀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한 일정 정도의 행정 처분도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개물림 사고 관련해서 우리가 뭐 안락사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안락사 부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안락사는 정답이 아닙니다. 개들은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그 버릇들이 관리될 수 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입질에 대해서 분류를 잘 하다 보면은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냐면 개는 주인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주인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주인이 그 강아지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의 주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밥 주는 종일 뿐인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개를 키우는 사람에게 책임을 갖다 물린다는 것은 입마개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개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제일 우선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개도 행복하고 입질 같은 걸 안 하게 되고 그러면 솔직히 안락사를 시킨다는 건 뭐냐면 저 개가 문제야. 그래서 그렇죠. 저 그런 개를 시각이죠. 죽여야 돼. 그러면 문제가 사라진. 그렇지 않거든요. 그 주인은 또다시 개를 키우게 돼요.
또다시 그 주인 밑에 있는 개는 또 언제든지 문제의 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차단해 주려면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인이 없는 상태인 유기견들이나 또 주인이 주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오히려 강아지들을 학대하는 그런 개농장의 주인, 불법 개농장의 주인 역할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입질을 하게 되는 개들이 양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개물림 사고 같은 경우도 주인이 정확하게 개를 통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외국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이제 그 과실치사 같은 걸 적용을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14년까지 그 형벌을 이제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처벌 규정만 키운 게 아니라 개를 키우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육들을 통과할 수 있어야, 특히나 맹견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독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맹견을 키울 때는 자격증이 있어야 그렇죠. 키울 수 있는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도입해야 될 거는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사회 구성체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그 개선책들을 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한국 같은 경우는 처벌 규정이 사실은 정말 견주 처벌 건수가 개물림 사망 사고에서 0입니다. 0. 이 정도로 그러니까 처벌 규정도 굉장히 모호하고 얼마 전까지 개는 그냥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미비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총체적인 그 법적인 그 보완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해외의 경우, 사실 뭐 미국 같은 경우를 좀 보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 같은 경우에 이제 과실치사를 적용하지만 사실 형량 자체가 사실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좀 높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14년형 가능하고, 그리고 또 자격증이 있어야만 맹견을 사육할 수 있도록 좀 뭔가 사실은 자격증을 준다라는 것은 그 주인을 믿고 주인의 책임감을 믿고 맹견을 사육을 할 수 있도록 사실 그 자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뭔가 그 주인에게 일정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면서 사실은 주인에게 어떠한 뭐랄까요, 개를 기를 수 있는 그런 뭐 능력이라든지 그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검증하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드네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 친구가 로트와일러라고 하는 그 맹견을 네. 키우고 있는데요. 브리더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 그 로트와일러들이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또 순한 개들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정말 주인한테는 충성을 다하는 그런 개들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네 집에 갔을 때 로트와일러가 무섭지 않습니다. 그 완벽하게 훈련됐고 완벽하게 주인이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의 손가락짓 하나면 이 개들은 그야말로 동상처럼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그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만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개는 입마개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저희들이 낯선 사람들이 가더라도 전혀 짖지 않고 경계는 하고 있지만 그 경계를 하고 있는 것들이 주인의 행동에 의해서 쉽게 풀리고, 그리고 익숙해지면은 누구보다도 친근한 존재로 또 다가오는 그런 개들이란 말이죠. 네. 충성심 높은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어떤 개가 저 사람을 많이 물고 어떤 품종이 뭔가 공격성이 강하고 뭐 일단은 우리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은 동물보호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견주만 적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 개를 적절하게 통제를 할 수만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주인을 믿고 그 견주에게 어느 정도의 뭐 재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주는 것도 사실은 좀 방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맹견 책임 보험이라는 것도 또 나오던데 이건 예. 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은 그 맹견을 갖다 기를 때 보험을 갖다가 들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개물림 사망에 대해서 최대 8천만 원 정도까지 보상을 하게 하는 건데 이것도 견주의 입장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그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네. 뭐 지금 견주가 개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추게 하는 것처럼 적극적이진 않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자동차 그 운전하고 다닐 때 사고가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반드시 의무화해서 그렇죠. 책임을 지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특히나 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은 그런 맹견에 분류되는 종들의 개들은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게 하는 거,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책임보험의 영역을 좀 더 넓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맹견이라고 해가지고 규정돼 있는 종류들보다 이제 너무 확대를 해버리면 보험사가 남는 게 없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5종으로만 딱 그 적용해 놓으면 맹견 이외에, 그렇지만 언제든지 공격성을 발휘할 수 있는 개들에 대한 보험은 효과가 없는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그 견종들에 대한 어떤 폭을 넓히는 것과 또 의무화를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함께 사회적으로 합의가 돼서 진행된다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맹견 책임 보험부터 사실은 또 반려동물 등록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대책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양주와 문경에서 발생했던 안타까운 개물림 사고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데일리 탑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